2023년 가을 한 남자가 정신병원에서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는 범죄자도 정신질환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을 뿐이었죠. 축제에서 만난 운명의 여자, 세련되고 지적이고 완벽했던 그녀. 하지만 6개월 후 그는 자신의 작업실을, 재산을, 그리고 자유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이것은 한 예술가의 몰락과 재기에 관한 이야기이자 아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맞선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나요? 꼭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토요일, 시골 마을에서 도예 작업실을 운영하던 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물레 앞에 앉아 찰흙을 빚고 있었다. 35의 나이에도 여전히 독신으로 지내는 아들에게 어머니 순자는 종종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며 걱정 어린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지만 준수는 흙을 만지는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고 굳이 누군가와 함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작업에 몰두하고 있던 준수에게 마을 이장이 찾아와 올해 추수감사제에서 도자기 전시 부스를 운영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했고, 처음에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사양하려 했지만 이장의 거듭된 부탁에 못 이겨 결국 참여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축제 당일 아침, 준수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찻잔과 화병, 접시들을 트럭에 싣고 마을 중앙광장으로 향했는데 평소 조용한 마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붐빌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부스를 설치하고 작품들을 진열하던 중 준수는 자신의 전시 공간을 유심히 살펴보는 한 여성의 시선을 느꼈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도시에서나 볼 법한 세련된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유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서울에서 온 갤러리 큐레이터라고 말했는데 준수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이런 순수하고 정직한 작품을 보기 정말 오래됐다고 진심 어린 감탄을 표했다. 유진은 특히 준수가 직접 개발한 유약 기법으로 만든 찻잔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 색감은 어떻게 만들어낸 거냐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평소 자신의 작업에 대해 깊이 있게 대화할 상대가 없었던 준수는 그녀의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에 마음이 열렸고 자신도 모르게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전통 기법을 기반으로 하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려고 노력한다는 준수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정한 예술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군요라고 말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예술 전반으로 확장되었고 유진은 자신이 기획했던 전시들과 만났던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준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요즘 갤러리들은 상업성만 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작가의 철학과 진정성이라는 그녀의 말은 늘 예술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왔던 준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축제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고 유진은 이렇게 의미 있는 만남은 정말 오래간만이라며 준수에게 연락처를 건넸다. 그날 밤 준수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유진과의 만남을 되새겼고 그녀의 우아한 몸짓과 지적인 대화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전화와 문자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유진은 서울의 갤러리 소식이나 흥미로운 전시회 정보를 공유하며 준수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한 달 후 유진이 작업실을 직접 보고 싶다며 마을을 다시 찾았을 때 준수는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 유진은 준수의 작업실을 둘러보며 이런 환경에서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구나라며 감탄했고 특히 준수가 수년간 연구해온 독창적인 소성 기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당신의 작업은 단순한 공예품이 아니라 현대 도예계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술품이라는 그녀의 평가는 늘 자신의 실력을 의심해왔던 준수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꿈과 목표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고, 준수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에 마음이 벅차올랐다. 첫 만남으로부터 석 달이 흐른 겨울, 준수와 유진은 서울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고 곧바로 마을로 내려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결혼 후 처음 몇 주 동안 유진은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마을 생활에 적응해 나갔는데,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준수를 위해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주고 작업실 청소며 정리까지 도맡아 했다. 준수는 아내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하며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다고 중얼거렸고, 평생 혼자 지내온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곤 했다. 시어머니 순자는 처음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며느리에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품고 있었는데, 특히 도시에서 자라고 전문직에 종사하던 여자가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유진은 순자를 대할 때마다 깍듯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어머니께서 준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며 진심 어린 존경심을 표현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유진은 직접 전통 음식을 배워서 만들어 오거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가져왔고, 이런 모습을 본 순자는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엔 우리 아들이 너무 성급하게 결혼을 결정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유진이가 이렇게 성실하니 다행이라고 순자가 이웃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유진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대답했다. 실제로 유진은 집안일뿐만 아니라 준수의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는데, 작업실에서 준수가 물레를 돌리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당신의 손길 하나하나에 혼이 담겨 있다며 감탄하곤 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유진은 준수의 작업 방식과 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혼자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진의 제안은 언제나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는데, 서울의 갤러리들과 연결해서 개인전을 열어보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작품을 소개하는 방법도 있다며 다양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준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아내의 전문적인 조언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고, 자신의 작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다. 유진은 또한 준수의 건강에도 세심한 관심을 보였는데, 예술가는 몸이 건강해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며 영양가 있는 식단을 짜고 규칙적인 운동을 권했다.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던 준수에게 유진은 정해진 시간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었고, 당신의 재능을 오래오래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도와주겠다며 다정하게 말했다. 이런 아내의 배려에 준수는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났을까 하며 감격해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유진은 준수의 작품 스타일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전통적인 기법도 좋지만 현대적인 요소를 더 가미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요즘 젊은 층들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디자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실용성도 함께 고려한다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녀의 분석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다. 준수는 확실히 시대의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며 아내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다음 작품부터는 좀 더 현대적인 감각을 담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순자 역시 며느리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체로 만족스러워했지만, 가끔씩 유진이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우려도 금세 사라졌고, 며느리 덕분에 준수가 더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게 변했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곤 했다. 유진은 시어머니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세심하게 관계를 관리했고, 어머니의 지혜와 경험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화롭다며
끊임없이 존경심을 표현했다. 이렇게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지면서 준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느꼈고, 유진과의 결혼이 자신에게 가져다준 변화들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결혼 생활이 반년을 넘어서면서 유진의 관심사는 점차 준수의 개인적인 작업 영역으로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제시했던 의견들이 어느새 구체적인 지시사항처럼 변해갔다. 당신의 작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면 시장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진은 준수에게 최근 인기 있는 도자기 디자인들을 보여주었고, 이런 스타일로 몇 점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했다. 준수는 처음에는 내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며 망설였지만, 아내가 예술가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설득하자 결국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진은 또한 작업실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업 스케줄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준수의 하루 일과를 분 단위로 계획하려 했다. 창작은 영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훈련과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그녀의 주장에 준수는 그런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표했지만, 유진은 성공한 예술가들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작업한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설득했다. 결국 준수는 아내의 전문성을 믿고 새로운 작업 방식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다. 몇 주 후 유진은 외부 투자자들을 만나봤는데, 준수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며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다. 작업실을 확장하고 더 많은 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녀의 말에 준수는 그렇게 큰 규모로 할 자신이 있을까 하며 걱정스러워했지만, 유진은 당신의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기회라며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특히 지금처럼 소규모로만 하면 평생 이 좁은 세계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다는 말은 준수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 이런 변화를 지켜보던 순자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 점점 더 큰 우려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특히 유진이가 준수를 너무 몰아세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순자는 아들을 따로 불러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다. 예전처럼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걱정을 표현했다. 하지만 준수는 유진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며 오히려 어머니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는 유진이를 아직도 믿지 못하시는 것 같다는 아들의 말에 순자는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기 어려워졌다. 며칠 후 순자가 작업실에 들러 준수의 근황을 살펴보려 했을 때, 유진은 어머니께서 자꾸 오시면 준수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창작자에게는 방해받지 않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녀의 말에 순자는 그래도 가끔은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지만, 유진은 물론 이해하지만 준수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머니께서도 조금 희생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며 교묘하게 죄책감을 유발했다. 이런 대화를 나눈 후 순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혹시 자신이 정말로 아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유진의 영향으로 준수의 작업 패턴도 크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자연스러운 영감에 따라 자유롭게 작업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을 완성해야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었다. 예술적 완성도보다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유진의 조언에 따라 준수는 자신이 정말로 만들고 싶은 작품보다는 팔릴 만한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제작하게 되었고, 이런 변화는 그의 창작 의욕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가끔 예전 방식이 더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면 유진은 성공하려면 개인적인 취향보다는 대중의 요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준수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용기를 내어 유진에게 직접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는데, 준수가 요즘 너무 바빠 보여서 걱정된다. 가끔은 쉬어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어머니께서 준수의 가능성을 제한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라며 날카롭게 반박했고, 저는 준수가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왜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대화를 나눈 후 순자는 며느리와 아들 사이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했고, 가족 내에서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음을 절감하게 되었다. 결혼 생활이 1년을 넘어서면서 준수의 일상은 점점 더 통제된 패턴 속에 갇혀가고 있었는데, 유진은 진정한 예술가가 되려면 외부의 모든 잡음을 차단해야 한다며 준수와 외부 세계 사이의 연결고리들을 하나둘 끊어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것은 준수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친구들과의 관계였는데, 유진은 그 사람들과 만나면 시간만 낭비되고 창작에 집중할 수 없다며 모임 참석을 극구 말렸다. 처음에는 가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던 준수였지만, 유진이 성공한 예술가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작품을 완성한다며 지속적으로 설득하자 점차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유진의 관심은 준수와 어머니 순자와의 관계에 집중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너무 자주 오시면 작업 리듬이 깨진다며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했다. 순자가 준수를 보러 작업실에 들를 때마다 유진은 어머니, 준수는 지금 중요한 작업 중이라 방해받으면 안 된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면회를 차단했고, 준수 역시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며 어머니와의 만남을 점점 피하게 되었다. 어머니께는 나중에 시간 날 때 따로 인사드리겠다고 말하곤 했지만 그 나중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유진의 통제는 준수의 식습관과 건강관리에까지 확대되었는데, 예술가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며 특별한 식단과 영양제 섭취를 권했다. 매일 아침 유진이 준비해주는 비타민과 각종 보조제들을 복용하기 시작한 준수는 처음에는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 같다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가끔씩 어지럼증이나 두통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이런 증상들에 대해 유진에게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때문일 것이라며 더 많은 휴식과 영양제 섭취를 권할 뿐이었다. 작업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지만 역설적으로 완성되는 작품들의 질은 점점 떨어져갔고, 준수 자신도 이를 느끼고 있었다. 왜 예전만큼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며 고민하는 준수에게 유진은 완벽주의 때문에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평가하는 것이라며 위로했지만, 준수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물레 앞에 앉아서도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지 않았고, 흙을 만지는 감촉마저 어딘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이런 준수의 상태를 보며 너무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외부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준수는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도 거의 끊어진 상태였고, 장복이나 생필품 구매 같은 일상적인 외출조차 유진이 대신 처리하게 되었다. 당신은 예술가이니까 그런 잡다한 일들은 내가 다 해결하겠다는 유진의 말에 준수는 감사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점점 더 좁은 세계에 갇혀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순자는 아들의 급격한 변화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가끔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준수의 모습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해졌으며, 대화를 나눠도 예전처럼 생기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준수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걱정스럽게 말하는 순자에게 준수는 괜찮다. 그냥 작업이 좀 바빠서 그런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려 했지만, 어머니의 예리한 눈에는 아들의 이상 징후가 명확하게 포착되고 있었다.
유진은 순자의 이런 관심을 매우 경계했고 시어머니가 준수와 접촉하는 것을 더욱 철저히 차단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준수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시면 창작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고 준수에게는 어머니가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다며 거리를 두도록 종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준수는 점점 더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아내의 말이 옳은 것인지 어머니의 우려가 정당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밤 유진이 외출한 사이 혼자 작업실에 앉아있던 준수는 문득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는데 예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던 자신과 지금의 통제받고 의존적인 자신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조차 유진이 돌아오면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우울감으로 치부되어 묻혀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준수는 혼자서만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유진은 평소보다 더욱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준수에게 다가왔는데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여보,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기회가 왔어요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는 유진의 표정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그녀가 식탁 위에 펼쳐놓은 서류들은 복잡한 법적 용어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투자 계약서라고 적힌 표지에는 여러 개의 도장이 찍혀 있어 매우 공식적인 문서임을 알 수 있었다. 서울의 대형 갤러리 그룹에서 당신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본격적인 사업 파트너십을 제안해왔다며 유진은 준수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설명을 시작했다. 유진의 설명에 따르면 이 계약은 준수의 작품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고 해외 진출까지 도모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였으며 지금까지의 소규모 작업실 운영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는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준수에게 서명을 재촉하는 유진의 모습에서 준수는 뭔가 이상한 조급함을 느꼈지만 아내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에 의심을 품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다. 정말 이런 큰 기회가 올 줄 몰랐다며 준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서류의 내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도예 작업 외에는 별다른 지식이 없던 준수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고 질문할 때마다 유진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라며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장밋빛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복용하고 있던 각종 영양제들 때문인지 준수의 머리는 평소보다 더욱 흐릿했고 복잡한 계약 조건들을 꼼꼼히 검토할 만한 집중력도 부족한 상태였다.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한번 검토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는 준수에게 유진은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만 낭비되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반대했고 나도 이 분야 전문가인데 뭘 그렇게 의심하느냐는 서운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결국 준수는 아내의 전문성을 믿고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유진이가 나보다 이런 일에 훨씬 경험이 많으니까라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계약서의 여러 부분에 사인을 하는 동안에도 준수는 정말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하는 불안감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지만 유진이 당신을 믿고 따라와 준 내 마음도 생각해달라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자 결국 모든 서류의 서명을 완료했다. 몇 주가 지난 후 준수는 우편함에서 예상치 못한 공문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작업실과 부속 건물들의 소유권이 모두 유진의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며 당황했지만 유진은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였고 세금이나 법적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태연하게 설명했다. 소유권이 누구 명의든 상관없지 않냐. 우리는 부부인데 라는 유진의 말에 준수는 그렇긴 하지만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며 서운함을 표현했지만 유진은 그런 복잡한 절차까지 설명하면 당신이 더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라며 자신의 배려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준수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는데
작업실에서 무엇을 하든 유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조차 더 이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유진은 준수에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분량의 작품을 완성해야 하는 새로운 규칙들을 제시했고, 준수는 마치 자신이 고용된 직원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자신만의 공간이라고 여겨왔던 작업실에서조차 이제는 주인이 아닌 방문자 같은 기분이 들었고, 이런 현실에 직면한 준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순자는 이런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랐지만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려 하자 유진이 어머니께서 개입하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준수는 지금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주변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 더욱 혼란스러워할 것이라는 유진의 주장에 순자는 그래도 이런 중요한 일을 어떻게 혼자 결정할 수 있느냐며 분개했지만 준수는 이미 아내의 말만 듣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사업에 대해 잘 모르시니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라며 오히려 어머니를 탓하는 준수의 모습을 본 순자는 자신의 아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에 눈물을 흘렸고, 가족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만 갔다. 소유권을 모두 빼앗긴 충격과 지속적인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신체적 악화가 겹치면서 준수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고, 어느 봄날 오후 작업실에서 물레를 돌리던 중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마침 그 순간 작업실에 들어온 유진은 여보, 괜찮아요 라며 다급하게 준수를 흔들어 깨웠지만 준수는 눈을 뜨고도 한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머리가 너무 아프고 온몸에 힘이 없다며 힘겹게 말하는 준수를 본 유진은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각한 상태인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유진은 이미 준비해둔 듯한 의료진을 대동하고 나타났는데 그들은 정신과 전문의와 응급의료팀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담당 의사는 준수를 간단히 진찰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상태라고 진단했고, 즉각적인 전문 치료가 필요하며 안전을 위해 입원 치료를 권한다고 말했다. 준수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의사는 환자분이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증상의 일부라며 준수의 항의를 정신질환의 징후로 해석해버렸다. 유진은 의료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이 최근 들어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였다며 구체적인 증상들을 나열했는데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고 밤에 잠들지 못하고 돌아다니기도 한다는 식으로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실제로는 약물로 인해 멍한 상태가 대부분이었던 준수의 모습이 유진의 입을 통해서는 심각한 정신질환의 증상들로 둔갑되어 설명되었고, 의료진은 유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족의 증언이 가장 정확하다고 맞장구쳤다. 준수가 그런 일은 없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항변해도 의사들은 환자의 기억이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입원 절차는 놀랍도록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유진이 미리 준비해둔 각종 서류들과 보증인 확인서 그리고 의료진의 진단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서 준수가 저항할 틈조차 없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 진정제를 투여받은 준수는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준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마을 풍경들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예감에 사로잡혔다. 병원에 도착한 준수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폐쇄병동의 개인실에 격리되었는데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고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감옥과 다를 바 없었다. 간병인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준수의 모든 개인 소지품을 압수했고 외부와의 연락을 위한 전화나 편지조차 엄격히 통제되었다. 가족과 통화하고 싶다고 요청해도 담당 의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거절당했고
그 담당 의사는 유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준수의 요청을 들어줄 리 없었다. 며칠 후 순자가 아들을 만나러 병원을 찾았을 때 유진은 이미 병원 측과 협의하여 면회를 원천 봉쇄해 놓은 상태였다. 환자의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가족과의 만남이 오히려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근거로 순자의 면회 신청은 거부되었고 아무리 애원해도 환자를 위한 조치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순자는 병원 복도에서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간청했지만 경비원들이 나타나 그녀를 밖으로 내보냈고 다시 오면 경찰을 부르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다. 병실에서 준수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강제로 투여되는 각종 정신과 약물들 때문에 의식이 흐릿하고 사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다. 간병인들이 가져다주는 식사에도 알 수 없는 약물들이 섞여 있는 듯했고 먹을 때마다 더욱 무기력해지고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 모든 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약물의 영향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이어나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가끔 유진이 면회를 와서 당신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정한 말을 건넸지만 준수는 그녀의 눈빛에서 진정한 걱정보다는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언제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도 유진은 의사 선생님께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며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고 준수는 자신이 이곳에서 평생 갇혀 지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밤이 되면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간병인들의 발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고 준수는 절망적인 고독 속에서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들이 강제 입원당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순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시달리며 거의 매일 병원 앞에서 서성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평소 자주 가던 마을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고 혹시 도예가 준수 씨의 어머니신지요라고 물으며 자신을 동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서울에서 갤러리 일을 하다가 최근에 고향으로 내려온 사람이라고 했는데 순자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의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 동민은 주위를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유진에 대해 아셔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문을 떼었고 사실 저는 몇 년 전까지 유진과 같은 갤러리에서 일했던 동료라고 밝혔다. 순자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하며 그럼 우리 며느리를 잘 아시는 건가요? 라고 물었지만 동민의 대답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유진은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다면 매우 위험한 인물이고 지금 준수 씨가 당하고 있는 일들도 모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의 말에 순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무슨 말씀이신가요? 라고 되물었다. 동민은 깊은 한숨을 쉬며 몇 년 전 유진이 민석이라는 조각가와 결혼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는 지금 준수가 겪고 있는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민석도 준수 씨처럼 순수하고 재능 있는 예술가였는데 유진과 결혼 후 점차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며 동민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고 처음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예술 활동을 도와준다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통제당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진이 각종 계약서에 사인을 받아 민석의 작업실과 작품, 저작권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넘겨받은 수법은 준수가 당한 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순자에게 동민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민석이 유진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고 저항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정신적 문제가 있다며 강제 입원당했다는 것이었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우울증과 정신분열 증상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가족들조차 면회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다며 동민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고 결국 몇 달 후 퇴원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모든 재산과 작품을 잃은 채
행방불명되었다고 덧붙였다. 순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고 자신의 아들에게도 똑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온몸이 떨렸다. 동민은 당시에도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자신의 무력감을 토로했고, 하지만 지금 준수 씨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당시와 너무 흡사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나섰다고 말했다. 유진의 진짜 직업도 갤러리 큐레이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예술가들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는 전문 사기꾼이었고, 민석 이전에도 몇 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을 것이라는 동민의 추정은 순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그럼 우리 준수도 처음부터 표적이었던 건가요? 라고 묻는 순자에게 동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축제에서의 첫 만남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접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동민은 또한 유진이 사용하는 수법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는데, 처음에는 완벽한 배우자 역할을 하다가 점차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의심스러운 약물을 사용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 다음 법적 서류를 조작해 재산을 빼앗는 것이 그녀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했다. 특히 예술가들을 노리는 이유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좁고 경제적 지식이 부족해 속이기 쉽기 때문이라는 그의 분석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순자는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며느리의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민석 씨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라고 묻는 순자에게 동민은 마지막으로 본 것이 2년 전인데 정신적 충격으로 폐인이 다 되어서 시골 어딘가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하지만 만약 그분이 증언해 주신다면 유진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동민의 말에 순자는 꼭 찾아서라도 우리 아들을 구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졌고, 동민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동민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되새기며 내가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며 자책했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반드시 아들을 구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며느리의 정체가 드러난 지금 순자에게는 아들을 구하기 위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고, 이번에는 동민이라는 든든한 동지가 함께하고 있어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민으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다음 날부터 순자는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 위해 시내에 있는 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오랜 경험을 가진 그는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사기와 강제 입원, 재산 탈취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단순한 민사소송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변호사의 설명에 순자는 그럼 우리 아들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말인가요? 라며 절망적으로 물었지만, 김 변호사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우선 급한 대로 남은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동시에 준수의 강제 입원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순자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혔는데, 유진이 이미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시장과 지역의사회 그리고 몇몇 유력한 사업가들이 유진은 남편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범적인 아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들은 순자의 법적 대응을 며느리를 질투하는 시어머니의 과도한 반응으로 해석하며 오히려 유진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다. 심지어 담당 판사조차 첫 심리에서 가족 간의 갈등을 법정으로 가져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냈고, 순자는 사법부마저 믿을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유진의 대응은 더욱 교묘하고 체계적이었는데, 그녀는 순자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의 정신적 불안정을 기정사실화하는 여론 조성에 나섰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머니께서 아들의 입원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계신다며 동정심을 유발했고, 동시에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고 있지만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했다. 특히 순자가 동민과 자주 만나는 것을 빌미로 어머니께서 외부의 나쁜 사람들에게
선동당하고 계신 것 같다며 순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문을 퍼뜨렸고, 이런 여론 공작은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했다. 병원 측의 태도도 점점 더 비협조적으로 변해갔는데, 순자가 준수의 입원 적법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자 환자의 치료에 방해가 되는 외부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담당 의사는 준수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여 현재로서는 면회는 물론 외부 접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더욱 강화된 격리 조치를 취했고, 순자의 변호사가 의료기록 열람을 요청해도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심지어 다른 정신과 전문의에게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려는 시도마저 담당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라며 원천봉쇄했고, 순자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마을에서의 순자의 입지도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 갔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들조차 순자가 며느리를 너무 미워한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심지어 아들이 정신병에 걸린 것도 어머니가 너무 간섭해서라는 악성 소문까지 돌았다.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평생 살아온 마을에서조차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유진 씨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시어머니가 괴롭히느냐는 비난의 목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순자는 내가 미쳐가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기 시작했지만, 동민의 증언과 자신이 목격한 사실들을 떠올리며 간신히 정신력을 유지해 나갔다. 동민마저도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유진 측에서 그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경고를 보내온 것이다. 저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지만 확실한 물증 없이는 더 이상 나서기 어려울 것 같다며 동민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순자는 진짜로 혼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외로움을 절감했다. 그나마 민석의 행방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몇 개의 단서를 따라가 봤지만 모두 막다른 길이었고, 설사 찾는다 해도 그가 증언할 수 있는 정신적 상태인지도 의문이었다. 법정에서도 상황은 순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는데, 유진 측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며 순자의 주장을 일축했고, 오히려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재산 가처분 신청도 합법적인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강제 입원 적법성 검토 역시 전문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변호사마저 현재 상황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소극적인 자세로 변했고, 순자는 법적 시스템마저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도 순자는 포기하지 않았는데, 매일같이 병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내 아들을 돌려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며 진실을 알리려 노력했다. 비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정신 나간 노인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간혹 뭔가 이상하다며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서 순자는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홀로 거대한 시스템과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일인지를 날마다 실감하며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다. 병원에서 5달째를 보내고 있던 준수는 매일 반복되는 약물 투여와 단조로운 병원 생활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는데, 어느 추운 겨울밤 간병인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서 복도 구석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냥 병원에 잡다한 서류 쪼가리려니 생각했지만, 무심코 주워서 불빛에 비춰보니 익숙한 글씨체가 보여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조심스럽게 병실로 가져가 베개 밑에 숨겨둔 채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 혼자 있을 때 그 종이를 펼쳐보니 어머니 순자의 글씨로 쓰인 메시지였는데, 준수야, 내가 물레 앞에서 행복하게 웃던 모습을 기억하니? 내 손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그릇들처럼 내 꿈도 아직 부서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읽는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 편지를 읽고 난 후부터 준수는 신기하게도 평소보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마치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글자들이
약물로 흐려진 의식에 작은 구멍을 뚫어준 것 같았다. 여전히 몸은 무겁고 손발이 떨렸지만 적어도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력은 되돌아왔고, 간병인들이 가져다주는 식사와 약물들을 예전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투여되는 주사에는 강한 진정 효과가 있어서 맞고 나면 다음날 오전까지 거의 의식을 잃는다는 것을 파악했고, 의사들이 치료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인지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도 의심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며칠에 걸쳐 준수는 베개 속에 숨겨둔 작은 종이에 자신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적어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손이 심하게 떨려서 글자를 제대로 쓰기도 어려웠지만 조금씩 연습하면서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을 되살릴 수 있었다. 유진과 처음 만났던 가을 축제에서 느꼈던 설렘과 감동, 결혼 후 서서히 변해가던 그녀의 모습, 작업실 운영에 개입하면서 보인 이상한 집착들, 그리고 복잡한 계약서들과 소유권 이전 과정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나가니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에 빠져들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된 일이었구나라는 깨달음과 함께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현재 자신의 무력한 처지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했다. 일주일 후 유진이 정기 면회를 위해 찾아왔을 때 준수는 평소와 달리 또렷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나는 언제쯤 이곳을 나갈 수 있느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다. 준수의 변화된 태도를 감지한 유진은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준수는 이제 그녀의 말에서 예전과 같은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고, 그럼 어머니는 왜 한 번도 면회를 오지 못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머니가 모를 리 없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유진은 어머니께서는 당신 상태를 아시면 너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만류하고 있어요 라며 변명했지만 그 말조차 거짓으로 들렸다. 준수가 내 작업실과 작품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고 묻자,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잘 보관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빛에서 번뜩이는 무언가를 본 준수는 자신이 다시는 그 작업실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정말로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영원히 여기 가두어두려는 걸까 하는 의심이 커져갔고, 유진이 떠난 후 혼자 남겨진 준수는 어머니는 지금 얼마나 걱정하고 계실까, 나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 하며 가슴 아픈 상상에 잠겼다. 그 무렵 병동에 새로 배치된 젊은 간병인 수정이 준수의 담당이 되었는데, 다른 간병인들과 달리 그녀는 환자들에게 좀 더 인간적인 관심을 보였고, 준수에게도 많이 힘드시죠? 가족분들이 보고 싶으실 텐데라며 동정심을 표현했다. 준수는 처음에는 또 다른 감시자일지 모른다는 경계심을 가졌지만 며칠간 지켜본 결과 수정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조심스럽게 혹시 가족과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다. 수정은 규정상 어렵긴 하지만 이라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며칠 동안 준수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다른 중증 정신질환자들과는 전혀 다른 매우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밤늦은 시간, 수정은 몰래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가져와서 정말 짧게만, 그리고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라는 조건으로 준수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몇 달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준수야, 정말 내 목소리 맞니? 살아있구나 라며 울먹이는 소리를 듣는 순간 준수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곳이 이상해요. 유진이가 라고 말하려던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 급히 전화를 끊어야 했지만, 그 짧은 통화만으로도 서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둘 다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 그 후 준수는 더욱 체계적으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탈출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간병인들의 교대 시간과 의사들의 회진 일정, 보안 시설의 허점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기록해 나갔다. 또한 수정과의 대화를 통해 이 병원에 나처럼 이상하게 오래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또 있는지를 넌지시 알아보려 했고, 가족들이 면회를 요청해도 계속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탐문해 보았다. 비록 당장 구체적인 탈출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회를 엿보겠다는 의지만큼은 날로 확고해져 갔고, 매일 밤 베개 속 종이에 새로운 관찰 내용들을 빼곡히 적어가며 언젠가 이 모든 기록들이 자신을 구원해줄 결정적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준수와 어머니의 짧은 통화 이후 순자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얻고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동민과 함께 마침내 행방불명되었던 이전 피해자 민석을 시골 한적한 마을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민석은 2년 전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며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동민의 설득과 순자의 절실한 부탁에 마음을 열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용기 있게 증언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는데, 유진이 사용했던 수법들과 현재 준수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고, 특히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치료받았다는 사실은 조직적인 범죄의 증거로 충분했다. 김 변호사는 이 새로운 증언을 바탕으로 사기죄와 강제감금죄를 추가로 고발하며 재판 전략을 대폭 수정했고, 언론에도 이 사건을 알려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준수의 변화된 모습을 눈치챈 의료진들이 더욱 강력한 약물을 투여하려 했지만, 간병인 수정의 은밀한 도움으로 준수는 약물의 일부를 몰래 버리거나 토해내며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수정은 준수의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이건 치료가 아니라 감금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다른 양심적인 간병인 한두 명과도 조심스럽게 연대하며 준수를 도왔다. 특히 준수가 베개 속에 숨겨둔 기록들을 외부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주었는데, 이 기록들은 나중에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준수 역시 점점 더 명확한 의식을 유지하면서 병원 내부의 불법적인 관행들을 더욱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었고, 심지어 다른 유사한 피해자들의 존재까지 파악하게 되었다. 몇 주 후 언론 보도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정신병원 강제감금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사에서 다뤄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관련 기관들의 수사도 본격화되었다. 유진은 처음에는 악의적인 음해라며 강력히 반박했지만, 민석의 증언과 준수의 기록, 그리고 병원 내부 관계자들의 양심 고백이 이어지면서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특히 그녀가 사용했던 가짜 신분증과 위조 서류들,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의 개설한 비밀 계좌들이 발견되면서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행위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또한 유진과 연결된 병원 관계자들과 일부 지역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했고, 이들의 공모 관계도 하나씩 밝혀졌다. 드디어 열린 공개 재판에서 순자와 준수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대면할 수 있었는데, 여전히 약물의 후유증으로 인해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지만, 준수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맑고 의지에 찬 모습이었다. 검찰은 민석과 준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유진의 범죄 행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했고, 특히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예술가들을 표적으로 삼아 재산을 탈취한 연쇄 범죄임을 명확히 밝혔다. 유진은 법정에서도 끝까지 남편을 사랑해서 한 일이라며 변명했지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결국 사기죄와 강제감금죄 등으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병원 관계자들과 일부 공모자들도 각각 실형을 받으며 이 사건의 조직적 성격이 법적으로도 확인되었다. 하지만 승리는 완전하지 못했는데, 유진이 빼돌린 상당한 재산들은 이미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은밀한 방법으로 은닉되어 있어서 일부만 회수할 수 있었고, 작업실과 부속 건물들은 되찾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비용과 시간적 손실은 막대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준수의 건강이 예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6개월간의 강제 약물 투여로 인해 집중력과 기억력에 후유증이 남았고, 손목과 손가락의 섬세한 감각도 예전 같지 않았다. 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했지만,
도예가에게 가장 중요한 촉각과 집중력의 손상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는 아들이 다시 작업실에서 물레를 돌리며 작은 그릇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비록 예전만큼 정교하지는 않지만 내가 다시 흙을 만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위로했다. 준수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변화한 실력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잃은 것도 많지만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다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작업에 임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복잡하고 정교한 작품은 만들기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더 단순하고 진솔한 감정이 담긴 작품들을 만들어내면서 또 다른 예술적 경지를 모색해 나갔다. 몇 달 후 준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소규모 개인전을 열었는데 작품 하나하나에는 지난 시간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희망과 재생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관람객들은 준수의 작품에서 예전과는 다른 깊이와 진정성을 발견할 수 있었고, 비록 기법적으로는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오히려 더 강렬한 감동을 주는 작품들이라고 평가했다. 순자는 아들의 전시회장에서 우리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며 뿌듯해했고, 준수도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가되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다짐했다. 동민과 민석도 전시회를 찾아와 준수를 격려했고, 특히 민석은 당신을 보니 나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긴다며 자신만의 재활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야기는 완전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운 결과 새로운 시작점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준수는 이제 작업실에서 흙을 만지며 상처받은 것들도 다시 빚어내면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중얼거리곤 했고, 순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싸움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누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